공인중개사 법령편 이론 정리에 의해서 관련한 최근 기출문제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조문으로 편제는 1장 총칙편에 속하지만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연결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약집 21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최근의 기출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와 거의 대등하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소개되고 있죠. 무슨 위원회? 네, 무슨 위원회?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인중개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였었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보통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만들 때는 유사한 단원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 부분을 뒤바꾸어서 또 틀린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면서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법령의 또 하나의 위원회인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약집 21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죠. 이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인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모두 몇 가지? 4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보셨는데 요 4가지를 지문화하면서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어떤 요건이나 기준이 정리가 되는 부분은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강한 출제 유혹을 느낍니다.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기가 쉬우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되는데 박스 안에 있는 4가지 사항 중에서 1항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밑에 흐린 박스 안에 있죠? 왜 이 규정이 있냐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원칙적으로 누구니까?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다시 볼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요,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시험을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고 건너뛰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잠시 후에 볼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인적 구성을 이루는가 하는 것인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 1명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제외?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라고 그랬었죠.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1명의 위원장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정했다고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예, 제1차관입니다. 제1차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요? 부위원장은 없어요.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근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누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지만 여긴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그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포함 제외도 시험 문제 지문에서 자주 뒤바뀌어요. 여기는 포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가 얼마?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되죠. 그 3분의 1 기준을 충족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대표자를 포함 제외? 예, 거기는 또 제외였었죠. 포함 제외 이 표현도 유의하셔야 되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답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하면 일반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겠죠. 그 위원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 그것은 위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인가 여부 등에 따라 임명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외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또 한 명을 둬요. 간사를 한 명을 두는데 이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고? 지명한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것이고 간사 한 명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지문 속에서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위원의 임기 얼마로 한다고? 2년으로 한대죠.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정책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게 될 겁니다. 제척사유 보실까요? 22페이지 박스 안에 아래 박스입니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었던 경우.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네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이었던 경우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서 빠져야죠. 네. 이걸 뭐라고 해요? 깊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면 스스로 빠져야 되잖아요. 이걸 뭐 한다 그래요? 회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피. 그러니까 회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위원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당사자가 저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빼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요? 기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 유의하십시오. 회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위원이 하는 것이고 기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피 신청이 있었다면 그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이 정말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정해요? 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정하는. 근데 이 표결을 할 때 기피 신청 받은 위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죠. 자기가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뺀 나머지 시험위원들이 표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해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위원을 임명 위촉했었나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었으니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도 누가 하겠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제 오른쪽 23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의 및 의결 요건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개의 요건은 열리는 요건은 재적위원회 얼마? 예, 과반수가 출석해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어떤 안건의 의결 요건은 출석위원회 얼마? 예, 과반수가 찬성을 했을 때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똑같아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의 요건은 똑같습니다. 개의 요건, 의결 요건 모두 과반수.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과반수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서? 기억나시는 분?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3번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창립총회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죠.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협회 정관에 동의를 했을 때 정관이 의결된다. 거기서 또 한 번 과반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반수라 하면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과반수라는 표현과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 또 지문 속에서 뒤바뀌어 틀린 지문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그렇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페이지 넘어가면 시험제도 자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듯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했죠.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2번이나 지문이 나왔었는데 외국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알선 관련 자격 취득한 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하는 문제죠.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인데 실제로는요, 이런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이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예요? 예,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비교할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요,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할 수 있지만 교육 업무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있어요? 있었죠. 공인중개사협회 있었나요? 있었고요. 근데 교육 업무는 여기 말고도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어디? 부동산? 네, 관련 학과. 꼭 부동산 학과여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네, 무슨 대학?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 노인대학은 아니죠.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이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학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은 국적도 제한이 없죠. 성별도 제한이 없죠. 민법상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자격 취소 처분 받고 3년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분이 떨어졌다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기는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시험을 안 보고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도 없이 언제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 구분 시행된다는 점은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언제나 1,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시험 민법과 개론은요,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는데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을 가미해서 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원칙을 말한다면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2차 시험 과목 3과목은 원칙은 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논문형,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을 1차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다 선택형,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학습해야 될 분량이 적어도 연 단위의 학습 계획과 수험 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해야 될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
예비 공고를 먼저 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한다 그랬어요. 예비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에는 2월 28일까지 그랬는데 뭐 28일이 말일이죠. 표현을 2월 말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는 시험생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이게 최근에 시험 공고 방법이 바뀌었죠. 전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였었는데, 이제 시험 공고하는 것은 관보, 일간신문, 그리고 방송이요. 방송 중 하나의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시험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또 우리가 묶어볼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응시 수수료 결정 방법이 달라졌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원칙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응시 수수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응시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행 업무가 위탁되잖아요. 위탁되었을 때 응시 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다시 응시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었다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납부한 응시 수수료는 후일 환불받을 수도 있죠. 아주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요, 환불 기준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25페이지 하단부의 박스를 보시면 결국 환불 기준은요, 60% 환불 구간과 50% 환불 구간만 잘 구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수수료 과혼합했으면 과혼합한 금액 전액 환불이죠. 시험 시행기관 귀책 사유로 응시 못했을 때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이에요. 3번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에도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입니다. 결국은 4번과 5번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환불,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환불한다라고 하는 환불 구간 위에서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합격자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라고 했었죠. 민법과 개론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얼마?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1차는 절대평가. 그런데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원칙을 말하면 1차와 동일하죠. 공법, 공시제법, 법령실무 각각 40점 이상 득점에 세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동시 시행될 수는 있어도 1, 2차가 구분 시행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동시 시행이 되면요, 1차 합격자를 선별하기 전에 그날 다들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거잖아요. 채점 결과 2차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 득점되었는데 1차 시험 과목에 과락이 있거나
1차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는 불합격 처리가 되잖아요. 2차 합격 점수는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렀는데 1차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되었는데 2차 시험 과목 3과목 중에 과락이 있거나 과락은 없었으나 3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인정하여 준다는 거죠. 어떻게?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는 1차 시험의 면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질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해 시험에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는다. OX? X예요. X예요. 다음 해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해가 아니고 회. 해가 아니고 회. 사시미 할 때 회. 해나 회나 그게 같지 않느냐? 안 같은 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해에 2회 시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일부 면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가을 시행될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는 분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 31회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하고 2차가 안 된 분은 32회 시험에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죠. 단 다음에 시험에 한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32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33회 시험은 1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험에 한해서만 일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2차 시험에서는 예외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이 시험 공고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가 있다면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한 필요가 있다면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2차 시험만큼은. 그러면 2차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하겠죠.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면과락자들을 대상으로 수석 합격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줄을 세워 선발 예정 인원에서 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기는 최소자가 들어가야 돼요. 형평성자가 나오면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도 선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보든 저런 이유에 의해서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보든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결정할 거면 미리 뭐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면 자격증 교부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주는 거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기도 합니까? 뭐 받아봤어야 알죠? 이제 올겨울에 받으실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언제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장차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자도 누구?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결자 해지라고 준자가 뺏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합격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공고 후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1개월 이내. 합격자 결정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1개월 이내에 준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을 때 수수료 냅니까? 아까 시험 볼 때 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그냥 수수료 없이 받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시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되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양도되어는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거고요. 자격증 양도대여와 관련해서는요. 한 자 받은 자 모두 1년 1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고 한 자를 신고했든 받은 자를 고발했든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50만 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사유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 외에 별도로 자격 취소 처분 사유가 되죠. 증 빌려주면 무조건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물론이고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비스무리한 명칭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묶어볼 게 뭐냐면 아닌 자의 위반은 1년 1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는 거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는 것도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것도 1년 1천. 아닌 자의 위반은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위반 행위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한다. 이렇게 묶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핵심 이론 요약 정리해 보셨고 역시 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최근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단원별 기출문제 적용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